남미와 세계자주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재미나게 해설해드리는 박동지의 세계에는 6화입니다. 옆에는 박동지님이 나와 계십니다. 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웃으셨습니까? 아니 뭐 이것저것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기하면서 바뀌었어. 네. 돌려라 지구본 코너를 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구에 힘차게 돌거라. 자, 하나, 둘, 셋. 예, 멈추고. 여기는 수단이군요. 수단을 찍으셨는데 예. 수단은 뭘 알고 계십니까?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에요. 네. 청나일강, 백나일강이라고 하거든요. 뭐 나일강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남한강, 북한강 하잖아요. 한강에서 아. 갈라져 나와가지고. 네. 그렇게 그냥 구분을 해놓은 예, 거예요? 상류에 갈라져서 나일강이 뻗어나가고 있고 음. 수단이 거기에 위치해 있다. 그 갈라지는 즈음에 예. 이 수단은 2011년에 수단과 남수단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예. 분단이라고 해야 분단이 독립이라고 해야 아니고 돼? 그냥 아예 찢어졌어요. 억지로 붙어있던 나라가 수단과 남수단으로 찢어져 나간 겁니다. 그럼 근데 남수단은 그냥 수단이라는 이름은 그냥 쓰고 남수단이라고만 했네? 뭐 서로 정통성을 약간 경쟁하는 느낌이죠. 이게 어떤 알겠습니다. 상황이냐면 남수단 지역은 예부터 기독교 서구 제국주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를 좀 많이 믿던 지역이고 지금의 수단 남아있는 그냥 수단은 이슬람교 순위파 종교적으로 갈라진 거야? 종교하고 민족이 달라요. 민족도 다르고? 예, 그래서 이게 1940, 50년대 수단과 남수단이 하나의 국가로 영국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그때부터 내전이 시작됐어요. 이것도 원래 한 나라가 아닌데 그렇게 식민지 되고 독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야? 예, 그냥 억지로 영국이 붙여가지고 이거 너희 독립해라고 됐는데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럼 뭐 갈라지는 게 정상적인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 둘이 뭐 사이가 안 좋진 않아요? 지금도 안 좋죠. 어쨌든 저 남수단 지역에서 석유가 지금 나고 있나 그렇거든요. 남수단에 석유가 나요? 이거 근데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네. 남수단은 고립되어 있어요. 바다가 없잖아요. 남수단이? 예. 그러네. 근데 석유가 많아도 뭐해? 뭐 나갈 길도 없고 민족 구성도 다르고 종교도 달랐던 국가가 2011년에 비로소 떨어져 나왔는데 이 갈등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질 예정이다. 네, 뭐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뭐 혹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수단도 보니까 뭐 이집트나 뭐 이런 거 경계를 보면은 반듯반듯하게 잘려져 있는 거 보니 제국주의 피해 국가죠. 수단이랑 남수단도 평화 번영의 시대에 평화롭게 잘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다음 코너로 동진님이 설명해주는 시간인데 이번에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번엔 두 국가 동시에 합니다. 두 국가. 예, 어디랑 어디입니까? 러시아하고 일본. 러시아랑 일본. 예. 이 둘이 지금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런가요? 일단 아베 씨가 네. 아베 총리가 네. 모스크바에 날아갔죠. 이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한다고. 그래서 그 정상회담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세계 눈이 쏠리고 있죠. 약간. 예. 큰 건 아니고. 이게 일본 내에서만 엄청 민감하죠. 예. 일본 내에서는 저도 사실 딱히 기사나 이런 걸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큰 관심사군요. 예. 이게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데 관심을 갖나요? 일단 푸틴하고 아베가 이번 25번째 만남이에요. 25번이나 만났어? 예. 생각보다 많이 만났네. 엄청 많이 만났죠. 네. 잠깐만 제가 어릴 적 다녔던 일본 학원 얘기를 할게요. 그때가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분이 주부였어요. 네. 예, 주부 출신의 일본어 여성분이었는데 일본 지도를 펼쳐놓고 첫 시간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독도는 한국 땅, 북방 영토는 일본 땅이 나는 거예요. 북방 영토가 뭐예요? 이게 홋카이도라고 일본 가장 북쪽에 있는 큰 섬 위쪽에 열도가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쿠릴 열도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치시마 열도라고 하는데 네. 뭐 잃어버린 북방이 땅이다 영토다라고 해가지고 북방 영토, 북방 사도라고 해가지고 이걸 되찾아와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거고 그게 이번 이 러시아하고 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 땅을 되찾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땅이 그러면 지금 러시아 땅인가 보네요.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고 있죠. 시료 지배. 약간 복잡해요. 어쨌든 공식적으로도 러시아 땅이긴 할 거 아니에요. 예, 뭐 세계 지도 보면은 러시아 영토로 되어 있어요. 왜 일본은 그러면 러시아 땅인데 돌려달라고 하는 건가요? 원래 지금 일본이라고 하면은 크게 뭐 호인슈, 뭐 시코쿠, 큐슈, 홋카이도 해가지고 특히 홋카이도는 눈 많이 내린다고 관광지로 유명한데 근데 원래 홋카이도는 일본의 영역이 아니었거든요. 1869년에 뭐 개척이라고 해가지고 1869년? 예, 1869년. 엄청 오래된 건 아닌데. 엄청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원래 선주민이 아이누족이에요. 네. 예, 근데 그 아이누족을 몰아내고 특히 도쿄 쪽, 수도 쪽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누족이 많이 쫓겨나고 인구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홋카이도 이쪽에 올라가면은 열도가 나와요. 이 일본에서 북방 영토라고 하는 4개의 섬이 나오는데 이 섬에도 일본인들이 뻗어나가면서 일제 시절에 정착을 해서 살아왔던 거고 근데 그게 일본이 패전하잖아요. 네. 일제가 지잖아요.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45년 8월 9일에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이 쿠릴 열도를 통해서 홋카이도로 내려오면서 이 부근에서 전투를 벌여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 홋카이도는 어쨌든 일본령이 됐는데 이 쿠릴 열도는 러시아 소련령으로 계속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뭐 사실 일본 역사로 쳐도 한 4, 50년 정도밖에 있진 않았네. 근데 어쨌든 그 뒤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이제 차지하면서 약간 일본 입장에서 자기 땅인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푸틴이랑 아베랑 얼마 전? 25번 만났다고 오늘부터 생각하는데 만나고 있죠. 이 녹화한 날로부터 예. 그러면 그 이 섬의 반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사자성어로 표현을 하면 동상이몽이다. 아베하고 푸틴이 하고 싶은 얘기가 완전히 다르다. 이 아베하고 동행한 기자단이 80명이 넘어요. 일본 내에서는 엄청난 약간 이 회담을 좀 잘해야 돼. 이 섬을 좀 우리가 다시 받아내야 돼 라는 분위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일본은 이 북방 영토를 귀속되어야 된다. 일본에 반환받아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되게 강하고 일본 정부에서도 강하고요. 그래서 아베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이 쿠릴 열도에서는 지금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일본인들도 간간히 섞여 살고 있긴 한데 러시아 인종이 많아서 그 러시아인들도 일본인들하고 생활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게끔 재정 지원도 해주고 일본인과 러시아 사이 교류 지원도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품에 와라. 러시아인들도 같이 잘 해줄게. 이런 얘기를 아베가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아베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북방 영토라는 이 4개의 섬이라고 했잖아요. 4개의 섬 중에 네. 97%의 영역을 차지하는 섬이 있는데 이게 에토로프하고 쿠나시리라는 섬이에요. 근데 그 밑에 조그맣게 하부마이하고 시코탄이라고 불리는 섬이 있어요. 일본은 어차피 이 섬 4개 돌려받기에는 현실적이지가 않다. 협상에도 안 될 거다. 네. 라고 해가지고 하다못해 밑에 조그만 섬이라도 받자. 하부마이하고 시코탄 섬이라도 좀 받아내자. 그런 협정을 하자고 아베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동상이몽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푸틴은 어떤 이야기를 푸틴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 4개 섬 다 러시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논의할 생각이 없겠네? 예, 논의할 생각이 없어 보이죠. 네. 그럼 지금 정상회담하는 푸틴의 관심사는 뭡니까? 푸틴의 관심사는 딱히 뭔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없다. 어쨌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엄밀히 따지면 전쟁 상태가 끝난 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왜? 아직도? 예, 어쨌든 이게 1945년에 소련이 선전포고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 쿠릴 열도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1952년에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고 하는 게 발효가 돼가지고 국제 무대에 공식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회전국 지위 일단은 복귀했는데 러시아, 소련에서는 4개의 섬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걸 맺을 수가 없겠다. 지금 상황에서 영토 분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난 다음에 맺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논의가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거고.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다. 한마디로 정리가 안 됐다. 어쨌든 아베가 얘기하는 거는 이 평화조약을 맺으려면 우선 이 하부마이 시코탄 2개 섬을 돌려받아야지 평화협상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결 조건이다. 근데 푸틴이 하는 건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섬 러시아가 차지하기로 이미 쫑난 상태가 아니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일본이 인정해야지 이 평화조약은 비로소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평행선이죠. 푸틴과 러시아에서는 북극해하고도 가깝거든요. 북쪽으로 가면 이 알래스카에서 이어진 베링 해협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네. 거기하고도 가까워요. 이 지역에 만약에 미군이 있으면은 러시아로서 위협을 받는 거거든요. 미일 동맹도 지금 있다 보니까. 그래서 푸틴이 그러니까 이 섬을 만약에 반환받는다면 거기다 미군 기지 둘 거 아니냐 라는 거고 그 일본이 미일 동맹으로 러시아를 견제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위협인데 우리가 이 섬 돌려줄 이유가 없다. 어차피 우리 영토인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뭐 언제 생각해도 그럴 것 같긴 해. 왜냐면 러시아는 이미 지네 땅인데 이걸 돌려주는 협상을 하면 뭐해?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상회담 망하고 끝나겠네요. 그렇게 섣부르게 전망할 수는 없고요. 네. 아직 이 방송의 상황에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작은 안 했어요. 아직 정상회담이 네. 방송에선 네. 시점에선 예. 네. 근데 일본으로서는 아주 절박하다는 겁니다. 특히 아베 정권으로서는 이 회담을 성사시켜야만 하는 이유들이 몇몇 보여요. 뭐가 있나요?
일단 그걸 좀 보기 전에 이 러일 평화협정을 둘러싸고 일본 언론의 여론 조작, 설레발이 좀 이뤄지고 있다는 걸 좀 짚을 필요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큰 관심을 갖고 그 기자도 80명이나 갔다고 예, 그렇죠. 했는데 일단 일본에서 얘기하는 거는 1956년에 이 소일 공동선언이라는 게 맺어져요. 소련하고 일본 간에. 그래서 이 선언에 따라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일본이 얘기하는 거는 이 하부마이나 이 시코탕을 일본이라고 규정을 해놨다. 문서에 써놨다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반응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일단 푸틴은 이 선언에 섬의 주권이 어느 쪽이 될지 적혀있지가 않다. 또 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일본이 최초의 한 걸음을 좀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최초의 한 걸음이란 건 뭘까요?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확정된 이 국경선을 일본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협정 협상이 가능하다는 거고, 또 일본에서는 멋대로 북방 영토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우리 그 명칭 못 받아들인다는 거고, 일본 아베 정권은 이렇게 설레발을 쳐왔거든요. 섬 반환을 목표로 평화협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했는데 막상 협상이 다가오니까 러시아에서 무슨 뚱 딴지죠. 언제 우리가 그런 약속했냐 라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런 거군요. 그래도 일본이 여론의 이제 지지나 뭐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그냥 막 해놓은 거군요. 합의가 아직 덜 됐는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막상 상황이 닥치니까 튀어나오는 거죠, 그 꼼수가. 그럼 일본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이유? 뭐랄까, 조금만 더 다시 짚어보면은 사실은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어. 그런데서 러시아 입장에서 사실 돌려줄 만한 딱한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영토를 누가 주고 싶어 하겠어. 얻는 것도 딱히 없고. 근데 일본은 절박하게 이걸 돌려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막 여론도 뭐 없는 얘기까지 해가면서 관심을 막 모으고 있는데, 일본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는 데서의 좀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건 왜 그런 건가요? 우선 아베 임기가 2021년 9월까지예요. 지지율이 계속 하락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래서 일단 그 지지율을 끌어올릴 만한 치적을 쌓아야 한다는 과제가 아베 정권에게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 평화헌법 개헌을 위한 동력으로서 평화조약 협상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러시아하고는 약간 불완전한 이 전쟁 체제가 종결되지 않았는데 이걸 하루빨리 매듭 짓고 약간 좀 정상 국가처럼 러시아의 용인도 받으면서 군사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고, 또 올해 일본이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은데 천황이라고 하죠. 그 일왕, 네. 새 일왕이 등극이라고 할게요. 새 일왕이 등극하는 해예요, 올해가. 아, 올해? 4, 5월에 바뀌어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2018년, 2019년으로 표현을 안 하거든요. 연호라는 게 있어요. 그 일왕에 대해. 지금 일왕이 헤이세이라는 연호거든요. 아, 네. 그래서 헤이세이 뭐 30몇 년 이렇게 표기를 해요. 2019년 뒤에 나와요. 그동안 이 헤이세이라고 하는 틀로 일본이라는 어떤 세상을 계속 살아왔는데 새로 바뀌는 거니까. 그리고 또 올 여름에 참의원 상원의원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지면 아베 정권의 동력이 좀 삐그덕할 수가 있어서 참의원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이 평화협상은 좀 잘 마무리 짓는 편이 좋다라는 겁니다. 올해 뭐 일본이 이런저런 일이 많군요. 이게 어쨌든 이게 단기적인 목표고, 이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가 아니겠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 러시아하고 이렇게 관계가 계속 평화 협정을 맺지 못했던 거는 전쟁이라는 틀에 일본이 묶여있다는 얘기거든요. 전쟁 전에 어떤 패전국으로서 일본이 묶여있다는 얘기인데, 일본에서는 전후 체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하는 군사는 미국에게 맡기고 경제는 미국의 군사력에 보장돼서 성장이 나가는 그런 틀이 지금까지 기조가 쭉 유지가 되었었는데, 이 러시아하고의 평화협정은 그 전후 체제를 깨부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이 미국 밑에 서서히 기고 있고 트럼프 말에도 쩔쩔 매고 있지만, 이제 이걸 러시아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벗어날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 논의도 물밑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자주적으로 일본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야? 좋을 리가 없죠. 왜 안 좋냐면 일단 일본은 기본은 겉과 속이 다른 국가다. 그건 뭐 양육강식의 세계라고 하니까, 어쨌든 1945년 그 원자폭탄 미국한테 투하될 때까지 만약도 엄청 치열하게 싸웠단 말이에요. 일제 군과 그 미군이.
일본에서는 귀축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미군을 무서운 도깨비와 가축 같은 존재다. 한마디로 미국하고 사이가 무지막지하게 안 좋았어요. 그게 정상이지 사실. 그게 정상이죠. 근데 이게 메가더 미군정이 들어오고 네. 미일 동맹이 체결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싹 가라앉았거든요. 미국이라는 힘센 국가가 일본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잠자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내심 싫더라도 좋을 리가 없지 졌는데 예. 내심 싫으면서도 미국이라는 힘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기는 신용을 하자는 거고, 지금 현재 아베 정권에까지 그 분위기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베 외할아버지가 키시 노부스케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1960년대에 또 시도를 한 게 있거든요. 그 미일 동맹의 미일 안보 조약의 틀을 좀 느슨하게 해가지고 일본 자위대가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첫 발을 그 1960년대에 아베의 할아버지인 키시 노부스케가 내디딘 거예요. 근데 그 살짝 내디딘 발을 아베는 완전히 쭉 뻗어서 미국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이 미국이랑 친하게 지낸 것도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적인 이런 그쵸. 면에서 미국이 세고 그래 적고 그럼 잘 보여야지 뭐 이런 식이었던 거군요. 예. 그럼 벗어나고 싶어 할 수 있겠네. 계속 그런 생각이 있었겠네.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 한미일 군사 공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뭐 미국의 눈치도 보고 하면서 한국하고 상대적으로 좀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렇죠. 이거 무조건 한국이 잘못했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의 패권, 이 질서가 좀 무너져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제4의 길, 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치고 동아시아만의 군사 패권을 장악하려는 어떤 야욕이 담겨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네. 예. 어쨌든 일본의 목표는 이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견제, 북한 핑계 대고 미사일 개발하고 그런 게 있을 텐데 러시아하고의 갈등은 크게 원하지 않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평화 협정도 겉으로는 섬 반환을 얘기하고 있지만 속을 따지고 보면 러시아하고의 어떤 갈등 상황을 좀 안정시켜가지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위한 발판으로 아베 정권이 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반도를 둘러싸고 보면은 일본이 중국과 이제 한국에 대한 국대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러시아와는 뭐 그러고 싶진 않다. 올해하고 작년하고 해가지고 중국하고 일본이 관계 정상화를 맺은 지 4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아베하고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이 경제적으로 협력을 계속 원활한 협력을 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군사적인 충돌은 예전보다 훨씬 준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게 한반도, 한국하고 북한하고 전혀 친해질 생각이 없다. 그거 하는 걸 레이더 사태를 통해서 여지없이 보여준 거죠. 한국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요? 되게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게 크고요. 만만하다. 예, 동아시아에서 한국만큼은 우리가 앞서 나가지 않냐는 거예요. 이상한 열등 의식이 있는 겁니다. 일본 놈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좀 잘못됐어.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경쟁 관계고 야국강식 관계로 좀 보는 사고방식이 좀 엿보이는 것 같으네요. 한국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봐야 될 텐데 좀 군국주의, 뭐 평화헌법에서 벗어나는 이런 데서의 명분, 국내 이제 명분으로 이제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 평화조약이란 건 사실 러시아랑 일본이랑 평화롭게 잘 지내자 그쵸. 이런 좋은 건데 마냥 이게 좋게만 보이진 않네요. 뭐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라거나 미국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라거나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서 벗어나고 있는 관점만 보면은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일본의 관점은 그동안 미국이 장악하고 있던 세계 질서, 어떤 동아시아 패권의 일부를 일본이 대신 장악을 해가지고 무력 충돌과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얘기니까 전혀 좋은 방향이 아닌 거죠.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인 패권은 내가 쥐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예, 그런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패권 쇠퇴가 아주 명백해질 때까지는 미국이라는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지금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일본이 진짜 사고방식이 이 야격방식과 어떻게든 내가 남위에 올라서 내가 이제 패권을 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부하처럼 있어야 되고 약간 이런 사고방식이 되게 강한 것 같으네요. 이것도 근본 문제는 미국 때문이죠. 한국 친일파들이 득세한 거하고 똑같이 이쪽에 자민당, 이쪽에 조상 선조들도 A급 전범 전쟁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건데 네. 메가더 미군정이 용인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정치계에 화려하게 컴백하고 당당하게 수상도 총리도 해먹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본 책임은 미국도
큰 책임이 있다. 일본은 평화롭고 공존하는 세계 일원으로 되려면 이런 대결적인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친선적이고 상호 우호적인 사고방식을 좀 가져야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평화조약을 좀 체결하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 같은데 예.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건 최근에 네. 그 미하일 가르진이라고 해서 네. 주일 러시아 대사가 네. 일본의 도쿄신문이라는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는 대놓고 이 주일 미군이 러시아의 우호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뜬금없이 러시아 대사가. 이거는 러시아 입장에서 결국 이 섬 두 개가 반환이 되면은 일본하고 미국이 거기다가 군사를 놓고 러시아를 네. 위협할 거다라고 상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밖에 이지스 어시어라고 해가지고 사드 같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러시아가 말려 들어갈 수 있다. 아베가 되게 황당한 얘기를 했거든요. 오키나와 현에 해노코라는 해안가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미군 기지를 이전해서 그 바닷가를 좀 매립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미군 기지를 좀 세우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발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환경오염 문제까지 불거졌거든요. 거기가 따뜻한 지대니까 네. 산호가 살고 있어요. 아베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우리 이 산호 옮기면 된다는 거예요. 산을 옮긴다고? 산으로 옮겨가지고 거기다가 돌 붓고 해가지고 미군기지 세우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했거든요. 야, 여기 진짜 정신이 없구만. 이 환경 문제 얘기해서 산호 얘기를 하니까 산호 옮겨주겠다고 했다고. 네. 그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불가능한 거거든요. 아니 뭐 기본 환경 문제 얘기하면 여기가 산호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이고 약간 환경적 조건이 그러니 환경 가치가 높다 이런 뜻일 텐데 그냥 MB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4대강 철새 도래지가 파괴된다니까 옮기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거든요. 철새 도래지를 옮기자? 네, 그래서 비슷하다. 어쨌든 일본이 단기적으로는 이 미군을 반환대 섬에다가 좀 놔가지고 네. 러시아를 좀 견제하겠다는 얘기를 좀 미국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이런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또 러시아에서 일본을 좀 더 깠는데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거예요. 러시아는 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공헌을 많이 한 국가거든요. 히틀러의 전선을 홀로 막았었고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공헌한 국가라고 할 수 있고 일본이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경우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평화조약 맺으니까 전쟁 전에 땅 빌려달라라고 하기 전에 이 전쟁에 대한 사과라든가 그거에 대한 조치를 우선일 것 같은데 뭐 일본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정상회담 그럼 잘 안 되겠네. 얘기를 할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 스푸트니크 통신이라는 언론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베 총리는 정치적 자살을 도모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아베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평화조약談判이라고 하는 게 네. 아베만 스스로 자살을 하는 아베가 러시아에 이길 수 없는 회담을 억지로 밀어붙여가지고 정치적 자살로 스스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섬 반환해주지도 않고 되지도 않을 텐데 대체 뭐하는 짓거리냐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클렘린궁 대통령부죠. 페스코프 대변인이 하는 얘기는 일본은 애초에 예전에 협상할 때부터 두 개 섬을 좀 달라는 제안을 안 했다. 근데 일본이 계속 해왔다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여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정상회담에서 섬 얘기하자 해가지고 막 기자도 80명 가고 했는데 뭐 일본이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하는 거네요. 야벤이 평화조약이 좀 빨리 체결됐으면 하는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 평화조약 달성은 즉각적인 과정이 아니다. 일본은 빨리 섬 주고 평화조약 맺자고 하는데 우린 거기 응할 생각이 없다는 거고 러시아는. 그리고 또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 문제는 현저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러시아는 모든 수를 써서 시간을 단축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어요. 이거는 일본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섬 반환 문제를 제외하고서 평화조약 협상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 평화조약을 체결하자는 거에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좀 뭐 어떻게 될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판정 승인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근데 아베는 이 회담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 6월에 오사카에서 G20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 푸틴도 오는데 거기서 또 다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거죠. 그 회담에서 뭔가 좀 결판을 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러일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 일본 시간은 23일에 끝났고
러시아 현지 시간으로 22일에 끝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결과는 아주 간단한데요. 아베는 폭망했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웃었다. 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하고 잘談判을 지어가지고 섬 2개도 반환받고 일본에서 기세를 올리자는 그런 전법이 있었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됐고요. 푸틴 대통령은 일본과의 경제 협력으로 지금 약간 침체되어 있는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실마리를 좀 찾았습니다. 어쨌든 아베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북방 영토 반환이라는 말을 공동 기자회견에서 토시도 꺼내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러시아의 사실상 승리에 가깝다. 네, 또 마지막으로 뭐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아베 정권의 임기가 2021년 9월까지인데 그 전에 좀 일본에서 큰 운동, 혁명이 좀 일어나서 제발 좀 쫓아냈으면 좋겠다. 이게 제발 그 간절한 바람이고요. 일본도 뭐 북일 정상회담 추진한다면서 지금 스톡홀름에서 남북미 3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청도 받지 않았는데 무작정 외무성의 고위 관료를 스톡홀름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굉장히 황당하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이득을 좀 보고 싶은 집요한 꼼수가 보인다. 저는 그런 꼼수를 좀 제발 진짜 평화를 위한 좋은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개과천선을 바라는 마음을 갖고 세계에는 6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는 7화에서 다시 뵙겠습니다.